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제8주차 강의하다가 못한 부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제9주차 제1강 그래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분 말씀은 이제 중간고사도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간고사 대책 과제물을 하나하나 작성해서 최종 검토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하시고 특히 제본을 깔끔하게 해서 기말고사 당일 지참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자료 첫 페이지는 우리 교재 페이지 35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은 제10장 그래프 1입니다. 학습 목표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9주차 강의로 자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세요. 10장 1절 그래프란 무엇인가 살펴볼 것이고 10장 2절은 그래프의 정의와 용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장 3절은 그래프의 표현 방법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프의 탐색과 깊이 우선 탐색 그리고 너비 우선 탐색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10주차 강의 그래프 2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시면은 타이틀이 해싱의 성능 분석이 나옵니다. 해싱의 성능 분석. 그럼 여기서 중요한 성능 분석은 자 구체적으로 교수님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슬라이드 강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능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이해하시려 그러면은 교수님도 안 그래도 다가오는 겨울 방학 때 우리 학교 정규 교과목 강의하고는 무관하게 알고리즘 교과목을 따로 특별 편성해서 여러분들한테 특강으로 한 12강 정도로 해가지고 강의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한번 제공할까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문자로 공지할 테니까 겨울 방학을 활용해 가지고 알고리즘 교과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깊이 있게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컴퓨터 알고리즘 성능 분석 단계에는 크게 몇 단계로 정의해 놨냐면은 4단계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 정의 단계, 두 번째가 알고리즘 설명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정확성 증명 단계, 마지막으로 성능 분석 단계가 나온다. 그럼 여기서 성능 분석이라는 것은 수행 시간이나 사용 공간에 대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이다. 그럼 여기 알고리즘의 성능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가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정의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도록 입력과 출력의 형태로 정의해 놓은 것을 문제 정의 단계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알고리즘 설명 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차례대로 설명해 놓은 것을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정의하는 단계다. 그리고 세 번째 정확성 증명 단계라는 것은 연구자들이 주로 연구하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바른 답을 내고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증명하는 단계고 이런 것들은 보통 매스메디컬 인덕션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오늘 본 교재에 나오는 성능 분석 단계가 되겠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알고리즘의 정의는 뭔가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어떤 프로블럼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상세하게 단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입력과 출력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알고리즘의 개념이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본 강의 자료 슬라이드로 돌아가지고 해싱의 성능 분석 단계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들 교재를 564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564페이지입니다. 564페이지. 그 564페이지 그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중간 부분에 14.7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게 잠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싱의 성능 분석 그래가지고. 그리고 강의 자료에 보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로딩 덴시티가 밀도다이면 적재 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형조사법에서 비교 연산하는 과정, 세 번째는 뭐다? 체닝에서 비교 연산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페이지 564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그걸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강의 자료 첫 번째 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싱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은 뭐다? 탐색 연산이라 그럽니다. 즉 해시 테이블에 자료를 추가하거나 자료를 꺼내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연산들은 모두 탐색 연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탐색 연산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즉 성공적인 탐색과 실패한 탐색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상적인 해싱의 시간 복잡도는 비고 1이고, 즉 이 시간 복잡도는 충돌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하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순서대로 이제 검색한다 이 말이죠. 좋으면은 가끔은 이러한 이상적인 해싱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충돌이 있다고 가정해야 하고, 따라서 해싱 탐색 연산은 비고 1보다는 느려지게 된다. 그리고 해싱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해시 테이블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를 정의하자. 그리고 해시 테이블의 적재 밀도 또는 다른 말로 로딩 팩터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적재 비율이라 그럽니다. 이 적재 비율은 저장되는 항목의 개수 n과 해시 테이블의 크기 m의 비율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보니까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재 밀도는 다른 말로 적재 비율이라 그러고, 저장되는 항목의 개수 요 n와 해시 테이블 크기 m의 비율이다. 그래서 알파 이꼬르는 뭡니까? 아래쪽에 분모에 보니까 해싱 테이블의 버켓 개수 m이 있죠, 그죠? 위에는 저장되는 항목 개수 거리가 n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만약에 0이면은 해시 테이블은 비어있다, empty. 또 알파의 최대값은 충돌 해결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선형조사법에서는 해시 테이블이 가득 찬다면은 각 버킷당 하나의 항목이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체인법에서는 뭐다? 저장하는 항목 수가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알파는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출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해석해보자. 그래서 선형조사법에서는 해시 테이블이 채워지면은 충돌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탐색을 위한 비교 연산의 개수는 우리 강의 자료 중간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실패한 탐색법과 성공한 탐색이 있는데, 실패한 탐색법은 2분의 1에다가 중괄호에다가 1 플러스 뭡니까?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분의 1이고, 성공한 탐색은 2분의 1에다가 중괄호에다가 1 플러스, 자 밑에 분모에 보니까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알파 갈로 닫고 분의 1 중괄호 닫았다. 요런 식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수식 같은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몇 개의 알파 값에 대하여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56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림 14-11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시 테이블이 절반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는 실패한 탐색은 2.5 비교 연산을 요구하고, 성공한 탐색의 경우에는 뭐다? 1.5 비교 연산을 요구한다. 알파가 0.5를 넘어갈수록 실패한 탐색은 급격하게 탐색 시간이 증가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해시 테이블의 적재 밀도가 0.5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체닝에서의 비교 연산이 있는데 이것도 크게 실패한 탐색 알파와 성공한 탐색 1 플러스 뭐다 2분의 알파가 주어져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체닝 방법에서는 알파가 항목의 개수를 연결 리스트의 개수로 나눈 것이 된다. 즉 알파는 뭐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연결 리스트당 몇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된다. 하나의 키를 찾는데 필요한 비교 연산의 개수를 계산하여 보자. 그래서 먼저 실패하는 탐색을 생각하여 보면은 찾고자 하는 이치의 연결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은 비교 1의 시간만 걸릴 것이다. 그러나 평균적인 경우에는 알파만큼의 항목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탐색의 경우에는 항상 연결 리스트에 항목이 존재할 것이고 따라서 평균적으로 알파의 항목을 비교하여야 하고 테이블에 존재하는 포인트까지를 계산해 넣는다면은 1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우리 슬라이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몇 개의 알파 값에 대하여 계산을 해보면은 그림 14-19와 같은데 그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566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실패한 탐색과 성공한 탐색, 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인법에서의 비교 연산 횟수가 나와 있더라.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선형조사법에서 비교 연산 횟수 있죠. 그래서 알파 값이 0.5일 때 뭐다? 실패한 탐색은 2.5가 되고 성공한 탐색은 뭐다? 1.5가 되더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방금 얘기한 체닝에서의 비교 연산 횟수가 나옵니다. 그죠? 요 비교 연산도 뭐 마찬가지로 알파 값이 0.1부터 마지막 2.0이 주어져가 있는데 각 구간별 값에 따라 가지고 실패한 탐색 비율이 뭡니까? 0.1에서 0.7, 2.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탐색의 비율은 뭐다? 알파 값이 0.1일 때는 1.1, 그 다음에 0.7일 때는 1.4, 마지막으로 2.0일 때는 2.0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앞으로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 가지고 한 가지 첨삭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뭔고 하니까 이 조사법에는 점근적 표기법으로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강의 시작할 때 교수님이 무엇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언급했냐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성능 분석 단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표기법이 점근적 표기법이란 게 있는데 요 점근적 표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나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tn으로 표현을 하고 t 갈로 열고 n 갈로 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최고차 항만 고려하게 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n에 대한 수식으로 만들고 그때 최고차 항만 고려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함수나 알고리즘을 t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성능 분석하기에는 어렵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가 않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조금 더 첨부하고 싶은 거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단계에는 특징이, 첫 번째는 특정 기계에서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 절대적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기계에서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적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는 방법은 공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뭐 성능 좋은 PC가 있고 또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뭐다, 우리가 스마트폰 뭐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성능 좋은 PC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효율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PC 같은 경우는 효율이 좋을 것이고,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뭡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뭡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걸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비교법이 기존에 사용하던 점근적 표기법 사용이다. 즉 뭐다? 이걸 영문으로 표현하면은 심토닉 뭐다? 노테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점근적 표기법은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했던 게 교재에 보면은 비교 노테이션, 그래가 비교 표기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오메가 표기법이 있어요. 오메가 노테이션. 세 번째는 뭐다? 세타 표기법, 그래가지고 세타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비교 표기법을 많이 쓰는데, 이 비교 표기법은 어퍼 바운드 개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함수가 다른 기준이 되는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 건가 아래쪽에 있는 건가 비교하는 것. 즉 기준이 있는 함수가 항상 아래쪽에 있어서 아무리 느려진다 하더라도 기준 함수보다는 빠르다는 개념이 바로 비교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메가 표기법 같은 경우는 오메가 노테이션은 반대 개념이 있다. 즉 제 함수가 기준 함수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래서 항상 더 빠를 수는 없고 회선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다.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타 표기법은 세타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세타 표기법에 해당된다. 즉 비교 표기법과 오메가 표기법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세타 표기법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정리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점근적 표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나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뭐다? tn으로 표현하고 최고차 항만 고려하게 하면 되더라.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뭐다? n에 대한 수식으로 만들고 그때 뭡니까? 최고차 항만 고려하면 된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자, 체이닝 요거 아까 언급했고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해싱의 성능 분석 단계, 그래가 컨티뉴 계속 이어진다 그러죠. 그리고 알고리즘에 따른 평균 버켓 접근수 요래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현재 지금 여기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566페이지 가게 되면은 저 아래쪽에 그림 14-20 있죠. 거기 보니까 각 알고리즘에 따른 평균 버킷 접근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이 결과치는 뭘 참고했느냐? 논문을 하나 참고했어요. 여기 보니까 V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빈센트 룸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 PU는 있죠. 그죠? UN. 요거는 P는 PST의 줄임, 사람 이름입니다. 논문 발표자. 그 다음 N 다드가 있죠. 그죠? 자, CACM이라는 국제학술지 논문에다가 1971년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볼륨 14번 있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14번에 넘버 4에 뭡니까? 실려제가 있다면, 그걸 이제 레퍼런스 참조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이 논문을, 원문을 우리가 다운받아 확인해 보면은, 키투 어드레스, 변환 기술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존의 대용량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 연구를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했는 게 바로 요 현재 평균 버켓 접근 수다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싱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요건데, 요거는 먼저 선형조사법은 적재 밀도를 0.5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2차 조사법과 이중 해싱법에서는 뭐다? 적재 밀도를 0.7 이하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형조사법은 테이블의 크기에 따라 저장할 수 있는 요소들의 개수에 자연적으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그러나 선형 주소법이 적재 밀도가 작은 경우에는 2차 조사법이나 이중 해싱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우리 교재 517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체인인 기법, 그 다음 개방 주소법.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체인법은 적재 밀도에 비례하는 성능을 보이고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의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링크를 위한 메모리 낭비 문제는 저장되는 자료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해싱을 배열을 이용하는 이진 탐색과 비교해보면은 해싱이 일반적으로 빠르고 또한 삽입이 어려운 이진 탐색과는 달리 해싱은 뭐다? 삽입이 쉽다. 그리고 해싱은 이진 탐색 트리와 비교하여 보면은 이진 탐색 트리는 뭐다? 현재 값보다 다음으로 큰 값이나 다음으로 작은 값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이해되겠습니까? 또한 뭐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값의 크기 순으로 순위하는 것이 쉽다. 이에 반하여 해싱은 뭐다? 그야말로 순서가 없다. 그리고 또한 해시 테이블에 초기에 얼마나 공간을 할당해야 되는지 불명확하더라. 또한 해싱은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아주 나쁘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다? 모든 값이 하나의 법기수로 집중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뭐다? 비고 n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아주 심각한 응용에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 놓은 게 우리 교재 페이지 517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은 그림 14-21에 해싱과 다른 탐색 방법과의 비교 도표가 나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요 알고리즘에 따른 평균 버켓 접근수,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돼요. 해싱 함수는 뭐 중간 제곱법, 계산법, 이동 폴딩법, 경제 폴딩법, 숫자 분석법, 이론적으로 서로 이래 비교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게 뭡니까? 탐색 방법은 순자 탐색, 이진 탐색, 그 다음 이진 탐색 트리는 다시 균형 트리와 경사 트리에, 해싱은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 탐색과 삽입하는 과정과 삭제하는 과정을 도표로 이렇게 함수 수식을 정리해 놨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아까도 교수님이 언급했듯이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360페이지 저 앞으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우리 교재 360페이지. 360페이지에 쫓아가 보면은 그 메뉴에 보면 나옵니다. 그 그래프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프 개념 설명이. 그거 보니까, 자, 그래프라는 것은 뭐다? 어떤 객체 사이, 자, 오브젝트죠. 객체 간의 뭐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뭐다?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 그래서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는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페이지 36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10-1 그래가지고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일부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각 지하철 역 표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뭐 신설동도 있고 뭐 동대문역 다 있습니다. 청량리 회기에. 그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 뒤에서 보면 하나의 버텍스에 해당돼요. 정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과 역 사이를 이래 선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요거는 엣지라 그래요. 선은 간선이라 그럽니다. 간선. 자, 그렇게 알고요. 일단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요 그림 10-1은 지하철 노선도는 여러 개의 역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지도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지하철의 특정 역이나 다른 역으로 가는 최단, 그러니까 가장 짧은 패스 경로를 쉽게 프로그래밍해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여기 뭡니까? 여기 보니까 동대문역 있죠.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에 회기역까지 가는데 중간중간 거쳐 가야 할 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거쳐가는 이 역을 다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걸 우리는 패스 경로라 그럽니다. 그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또한 뭐다? 전기 소자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전기 회로의 소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해야
회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분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운영 체제에서는 프로세스와 자원들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그래프로 분석하여 시스템의 효율이나 교착 상태 유무 등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우리 교재 361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10-2의 그래프의 전기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예제 샘플을 3개로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운 트리 구조 있죠. 트리도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고, 두 번째는 전기회로의 소자 간의 연결 상태, 그 다음 지도에서 각 도시들의 연결 상태, 이런 것들도 뭡니까? 하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도시나 소자 자원 또 프로젝트 등의 객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논리적 도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선형 리스트나 트리 구조로는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래프 구조는 인접 행렬이나 인접 리스트로 매물이 표현되고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 해결할 수가 있더라. 그래프는 아주 일반적인 자료 구조로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 트리도 그래프의 하나의 특수한 종류로 볼 수가 있고, 그래프 이론은 컴퓨터 학문 분야의 활발한 연구 주제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많은 이론과 응용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그래프 역사 그래가지고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361페이지 중간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래프 역사는 1736년입니다. 수학자 오일러는 퀘니히스 베르크, 요거는 독일의 도시입니다. 이 퀘니히스 베르크의 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프를 처음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보니까 1800년도에 오일러에 의해서 창안되었다. 그래프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케니스버그시의 한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리젤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그림 오른쪽 여러분들 우리 강의 자료 보면은 A와 B가 있는데, A는 모든 다리를 한 번 건너 돌아오는 경로 문제를 다루었고, B는 뭡니까? 문제 A의 그래프를 다르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그라미 요리 표현대가 있는 거 있죠. 그죠? 요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나 버텍스라 그래가 정점이라 그래요. 그래프 용어로. D도 하나의 정점이 되겠죠. 그러면 정점과 정점을 서로 오고 가게끔 이렇게 하나의 화살표 선으로, 이거는 물론 방향이 없습니다. 좌우측으로 쭉쭉 연결되어 있는 걸 무방향성 그래프라 그러는데, 요렇게 노드를 간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위에 요 그림을. 근데 요게 이제 중간에 보니까, 자, 왼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리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일에 가보면은 요게 이제 요런 프리겔 강이 요래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요 중간에 요게는 선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요게 뭔데? 크나프 호프 섬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리가 현재 2, 4, 5, 6, 7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다리를 한 번만 건너 돌아오는 경로 문제를 다뤘다. 이게 뭡니까? 오일러 문제라. 그럼 이건 우리 교재 보니까 그 361페이지 밑에 내려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케니히스 베르크시의 한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리겔 강이 흐르고 있다. 여기는 7개 다리가 있는데, 케니히스 베르크 다리 문제란 임의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든 다리를 단 한 번만 건너서 처음 출발했던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에서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강의 자료 보니까 오일러 문제 그래가 모든 다리를 한 번만 건너서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오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면은 알 수 있지만은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오일러는 어떤 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모든 다리를 한 번씩만 지나서 처음
점으로 되돌아오려면은 각 지역에 연결된 다리의 개수가 모두 짝수여야 함을 증명하였다. 그래서 오일러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변경했다. 그 변경했는 게 아래 B 그림 있죠. 문제 A의 그래프 표현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오일러는 이 문제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강의 자료 중간에도 나오듯이 A, B, C, D 이치가 어떤 관계로 연결 뭐다 되었는가라고 생각하고 특정 지역은 노드 거리가 정점으로 여기 정점은 C와 A와 B와 D가 되겠죠. 그죠? 다리는 뭐다? 간선으로 표현했다. 다리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G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B도 있고 A도 있고 소문자 C, D도 있죠. 자, 요런 거는 엣지 거리가 간선으로 표현했다. 여기 했는 게 우리 교재 페이지 362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림 뭡니까? 10-4 있죠. 거기에 그래프 문제로 변환을 해 놓은 게 바로 현재 우리 강의 슬라이드 B 요 그림이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러한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간선을 한 번만 통과하면서 처음 정점으로 되돌아오는 경로를 뭐다? 오일러 경로, 즉 오일러 2라고 정의하고 그래프의 모든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이 선 있죠? 이게 간선입니다. 이 간선의 개수가 짝수일 때만 오일러 경로가 존재한다는 오일러의 정리를 증명하였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 중간에 보니까 요 위치 있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원으로. 요게 정점 노드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지역은 노드로 표현하고, 그 다음 요 다리 있죠? 브릿지. 요거는 엣지, 간선으로, 다리는 간선으로 표현을 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오일러 정리를 달았는데, 이놈은 모든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수가 뭐다? 짝수이면은 오일러 경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래프 B에는 뭐다?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간선이 짝수가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왔듯이 뭐를 잠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해 주고 싶나 하면은 위에 그림 A에 여기 보니까 그 우리 교재에도 달아놨듯이 요 다리가 나오는데 요게 무슨 다리라 그랬습니까? 요게 무슨 다리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재에서 케니히스 베르크라 그랬죠. 그죠? 케니히스 베르크. 요 베르크의 다리 문제, 요 케니히스 베르크는 뭔고 하니까 독일의 옛도시, 그러니까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에 의해 가지고 크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츠담 협정에 따라 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에 양도되었다고 합니다. 요 다리가.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그림이 두 개 나오는데, 자, 위에 보니까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들을 그려가지고 하나는 도로망을 그려놓고 하나는 선수 과목 관계, 이 두 개를 달아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36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도로의 교차점과 뭐다 일방 통행길 등을 그래프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보니까 왼쪽 위에 있죠. 1, 2, 3 요거는 일방 통행 표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양방향 표기를 해놨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뭐다 오른쪽 그림은 뭐다 그래프로 옮겨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일방 통행은 보니까 3에서부터 2, 1 이렇게 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3, 2, 1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4, 5, 6 이거는 일방 통행이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니까 4에서 5, 6이 있습니다. 근데 4요 노드가 있고 5 노드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점이라 그런다 그랬죠. 정점의 요 중간에 간선 화살표를 보니까 4 바로 옆에는 화살표가 요렇게 되어 있고 5 쪽은 뭡니까?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는 시작 노드가 되고 5는 뭡니까? 도착 노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에서 5로 뭐다? 이동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선수 과목 관계를 그래프를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3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그림 10-7에 선수 과목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그림 이거는 물론 우리 교재 362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림 10-5에 보게 되면은 도로를 그래프로 표현한 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선수 과목 관계는 뭔데?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미리 들어야 하는 선수 과목들이 있다. 그래프는 이러한 선수 과목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니까 선수 과목 CS1을 먼저 듣고 두 번째 2 듣고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방향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니까 본격적으로 그래프가 뭔지 그 개념과 정의를 다뤄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 페이지 36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 G 있죠. 요거는 그래프의 줄임말이다. G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중갈로가 아니고 소갈로 열고 닫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V와 컴마 E가 있습니다. V 요거는 우리말로 정점이라 그러고 E는 우리말로 뭐다? 간선이라 그럽니다. 그럼 V는 영문으로 뭐라 그러는데 버텍스라 그래요. 즉 정점. 그러니까 정점의 집합을 뭐다? V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E는 뭔데요? 엣지, 간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선의 집합으로 뭐다? 되어 있는 게 간선이다. 그래서 그래프는 결국은 그래프 이꼬르는 갈로 열고 V, E 갈로 닫고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 수학적인 함수적인 표현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버틱스라고 되어 있죠. 정점이 뭔데 이래 되십니다. 정점은 독립된 개체로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독립된 개체를 영문으로 스탠드라고 그러죠. STAND. 그 다음에 along이라고 합니다. ALONE. 그 다음에 object, OBJE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점은 독립된 개체로 동그라미를 표현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여기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4페이지 가보면은 그림 10-8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뭐다? 정점과 간선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요 그림을 그대로 여기 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봤을 때 방금 얘기한 대로 정점이라는 것은 독립된 개체로 동그라미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제로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다. 정점 표기 여기에는 주로 숫자 뉴메릭으로 0, 1, 2, 3으로 표기했지만은 또 다른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영문 알파벳으로도 표기합니다. 크게 정점 표기는 두 가지라 숫자이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와 B와 C와 D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면 임의의 정점과 정점을 뭐다? 서로 방향도 줄 수 있고 방향 안 줄 수도 있어요. 무방향.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놨습니다. 이 선을 뭐다? 우리는 엣지 간선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점은 뭐다?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VG 있죠. 그래프의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래프 G의 정점들이 집합이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도 정점 버텍스 이렇게 하설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다른 말로 뭐다? 노드라고도 부른다. 또 자료구조 시간에 보면 이걸 로드 아니고 또 다른 말로 어떤 학자들은 뭐다? 터미널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터미널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단말 로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간선의 개념은 뭔데? 엣지라 그런데 이 간선은 두 정점을 잇는 개체로 주로 선이나 화살표가 있는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니까 자, 정점과 정점을 뭐다? 두 정점을 이어놨어요. 뭐다? 현재 우리 교재 그림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또 그림 가보면 오른쪽에 이 간선 표기해놓은 것처럼 요 화살표 방향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화살표 오른쪽에 표기 없는 거 요거는 뭡니까? 노드의 시작점이고 왼쪽에 화살표 표기 나온 거 있죠. 이거는 뭐다? 노드의 도착점입니다. 종료. 그러니까 시작과 종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선을 정리하니까 간선이란 뭔데? 정점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주로 표기는 뭐다? 선이나 화살표로 표기한다. 그래서 EG 표기는 뭔데? 그래프 G의 간선들이 집합을 의미하더라. 그리고 이걸 일명 뭐다? 링크라고도 불린다. 이게 간선 개념이더라. 그래서 그래프는 다시 정리하면은 그게 정점과 간선으로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래프가 되겠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자, 그래프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예제를 이래 세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가 그 왼쪽에 보니까 G1 있고 그래프 첫 번째 중간에 그래프 2가 있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프 3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특별히 뭐 그림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몇 페이지 이렇게 실어 놓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무작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 여기 슬라이드 올려놨는데, 그러면 요걸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해가 보면은, 자, 왼쪽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VG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 첫 번째 정점은,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 정점 0와 1과 2와 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래프 1의 간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간은 뭡니까? 두 정점을 연결한 걸 말합니다. 쌍을 이루가. 그래서 소갈로를 표기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선은 0과 뭐다? 1. 두 번째는 뭡니까? 0과 2. 세 번째는 뭡니까? 0과 3. 네 번째는 뭐다? 1과 2. 다섯 번째는 뭐다? 2와 3. 이렇게 간선이 주어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정점이 이렇게 4개 주어지게 되면은 간선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두 번째의 뭡니까? 정점을 보니까 0과 1과 2, 3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특징 하나는 뭔데, 3은 다른 정점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그래프 뭐다? 여기 오타 나왔네요. 2라고 바꾸세요. 그래프 2의 간선은 보니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 첫 번째 0과 1. 두 번째는 뭐다? 0과 2의 간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 3. 여기도 오타 났습니다. G3이라고 표기하세요. 요거 지워버리고 G3. VG3. 자, 그래프 3의 정점은 뭐다? 0과 1과 2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오타인데 G3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3의 간선 엣지는 뭐다? 첫 번째. 자, 엣지는 항상 요런 식으로 중괄로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위에 거 이거 다 수정하기 바랍니다. 간선은 전부 이래 요 표기를 쌍을 이룰 때 뭡니까? 부등호 표시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 정점은 뭐다? 그냥 숫자 표기를 하고요. 그래프 표기할 때는 이렇게 소갈로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래프니까 요거는 잠시 덮어주고 소갈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3의 간선을 따져보니까 출발점 0의 정점이 있고 도착점 1이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0, 1. 두 번째는 뭔데? 1에서 다시 거꾸로 0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1, 0. 마지막으로는 1에서 뭐다? 2로 이동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간선이 3개 있다라고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프 종류가 등장합니다. 그럼 그래프 종류에는 뭐 크게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물어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4페이지 가게 되면은 중간쯤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를 따져보면은 크게 어떤 게 있냐면은 무방향 그래프, 이걸 언다이렉트 그래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그래프를 그래가지고 방향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먼저 무방향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은, 우리 현재 강의 자료를 본다면은 그림요 아래쪽에 보니까 10-9 있죠.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는 페이지 364페이지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럼 무방향 그래프는 왼쪽에 그래프를 딱 보니까 뭡니까? 임의의 정점 3과 1이 주어졌을 때 중간에 단순하게 이렇게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한다고 이 방향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 무방향 그래프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정점 예를 들어 3과 1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도 있고 제로도 주어져가 있죠. 만약에 제로에서 3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화살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0에는 시작점이라고 해서 아무 표기가 없지만은 3은 도착점 거래가 뭡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요 화살표가 표기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표기한 걸 우리는 뭐다? 방향 그래프라 그럽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무방향 그래프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무방향선, 요 그래프는 간선을 가진 그래프다. 무방향의 간선을 가진 그래프다. 그래서 무방향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3에서 1로 뭐다 이동할 수도 있고 1에서 3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즉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무방향 그래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요 놈은 간선이 방향이 없으므로 직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점과 정점 사이에 라인 있죠. 직선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어디로든 이동 가능하다. 그러니까 3에서 2로 이동도 가능하고 2에서 3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이게 뭐다? 무방향 그래프다. 그리고 무방향 그래프는 간선 예를 들어 갈로 요거 U, V 갈로가 있다면은 간선 U와 V와 간선 V와 U는 같다. 그래서 현재 우리 왼쪽 그래프로 본다면은 간선 3과 1, 그 다음에 1과 3 있죠. 이거는 서로 같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그림 보게 되니까 요거는 방향 그래프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향 그래프의 특징은 방향선이 있는 간선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다. 그리고 간선이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화살표가 있는 선을 사용한다. 화살표 있는 선을 영문으로 arrows라 그러죠. ARROWS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니까 예를 들어 정점 3이 있고 1이 주어져가 있는데 3에서 1로 이동했을 경우에 자 1로 끝 여기가 3이 시작점이고 1이 도착점인데 도착점에 보니까 뭡니까? 화살표가 하나 주어져가 있죠. 즉 방향이 주어졌다. 그리고 각 간선은 뭐다? 한 정점을 떠나서 한 정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을 떠나서 1로 들어간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이동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에서 정점과 정점 3 있죠. 요 정점 3. 그 다음 정점 3과 1은 정점 3을 떠나서 정점 1로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다른 말로 이동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각 정점은 예를 들어 요 뭐마 중간에 뭐마 0, 3, 2, 1 있잖아요. 요 정점은 주로 아까 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표기할 때는 주로 숫자라든지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그 요 이름을 쓸 때는 주로 뭡니까? A와 B와 C와 D 이런 식으로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왼쪽 그림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게 이제 무방향 그래프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자 그래프 표기는 갈로 열고 0,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말로 갈로 열고 1,0로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0에서 뭐다? 어디로? 즉 정점 0을 떠나서 정점 1로 들어간다. 다른 말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는 3에서 1로 가든 1에서 3으로 가든 동일한 간선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점의 쌍을 표현할 때는 우리 현재 요 그림처럼 슬라이드의 왼쪽에 소갈로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박스에 보니까 그래프 1의 뭡니까? 정점은 몇 개가 있노? 자 왼쪽 겁니다. 0과 1과 2가 3이 있습니다. 0, 1, 2, 3. 그 다음에 그래프 1의 엣지 간선은 뭐가 있노? 0과 1, 그 다음 0과 3, 그 다음 1과 3, 그 다음에 2와 3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요 1, 1은 뭡니까? 선이 없기 때문에 표시 안 하겠죠. 그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도 현재 봉이니까 자 0에서 1이 되어 있습니다. 0,1 요거는 0에서 1로만 갈 수 있는 중갈로로 표시합니다. 요 부등호 표시 있죠. 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즉 방향 그래프는 갈로 0,1 또 거꾸로 1,0은 서로 다른 간선이 됩니다. 이게 무방향 그래프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밑에 박스에 정리해 놓기를 그래프 2의 뭡니까? 정점은 몇 개? 0과 1과 2와 3. 즉 0과 1과 2와 3이 주어지고 그래프 2의 엣지 간선은 뭔데? 0과 1.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0과 3.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 3에서 1. 그 다음에 2에서 3. 요렇게 몇 개? 네 가지가 주어진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하고 싶은 것은 자, 무방향 그래프 요거는 간선을 통해 가지고 양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방향 그래프는 간선의 방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선을 통해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우리말로 뭐 번역하면은 통신망에 해당되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5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웨이티드 그래프 그래가 가중치 그래프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개념은 뭔데, 간선의 가중치를 할당하게 되면은 우리 요 아래쪽에 그림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은 교재에는 이 그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각 지명이 있죠. 서울, 인천 도시명이 나와 있고, 자, 서울이라는 도시명 정점이 있고 인천이라는 정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선으로 연결하고 위에다가 웨이트 값 있죠. 가중치를 30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을 표현하는데, 여기다 숫자 30, 30, 50이래 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도로의 랭스 있죠. 길이를 표기해 준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간선의 가중치를 할당하게 되면은 간선의 역할이 두 정점 간의 연결 유무뿐만 아니라 연결 강도까지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보다 복잡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간선의 비용이나 가중치가 할당된 그래프를 다른 말로 웨이티드 그래프 그래가 가중치 그래프 또는 네트워크라고 하고, 현재 그림 10-10과 같이 우리 교재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길이라든지 회로 소재의 용량, 통신망의 사용료 등을 추가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응용 분야가 보다 광범위하더라. 자, 방금 교수님 설명했는 게 바로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즉 가중치 그래프 또는 네트워크라고 한다. 뭐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놈은 간선의 코스트 비용이나 가중치 웨이트가 할당된 그래프더라. 그래서 네트워크 예로는 정점은 각 도시를 의미한다. 여기 인천, 수원, 강릉 이렇게 되어 있죠. 간선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뭡니까? 하나의 선이다. 그 다음 가중치는 도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주에서 대전까지 뭡니까? 약 100km가 된다라고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표기해놨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타이틀이 나옵니까? 부분 그래프. 부분이 서브입니다. 서브 그래프 이래 돼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36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부분 그래프랑이 나와요. 그거 보면은 어떤 그래프의 정점의 일부와 간선의 일부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부분 그래프라고 한다. 정점의 일부와 뭡니까? 간선의 일부. 그래서 밑에 그림 보니까 왼쪽은 A 그림은 그래프, 오른쪽 B는 부분 그래프라 그러죠. 그럼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부분 그래프에 딱 해당된다. 뭐라고? 정점의 일부. 정점 1과 2와 3과 5가 있고 일부가 있고 간선의 일부로 이루어진 그래프. 즉 간선 1하고 2하고는 있고 2하고 3하고 연결되어 있고 1하고 5하고는 연결되어 있는데 3하고 5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며.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부분 그래프를 한다. 그래서 그래프 G의 부분 그래프 S는 수식을 어떻게 만족해야 되느냐.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정점 VS는 뭡니까? 정점 VG 있죠. 그래프에 뭐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 간선 S는 뭐다? 그래프 이 간선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니까 정점 VG와 간선 EG 있죠. 자, EG의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이걸 우리는 부분 그래프라 그러고, 그래프 1의 부분 그래프들을 밑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36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그림 10-11 있죠. 거기 보면 부분 그래프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그래프 이어서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페이지 366페이지 한가 보세요. 그 맨 위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 가게 되면 뭐다? 정점의 차수라고 되어 있죠. 정점은 버텍스라 그랬고 차수는 디그리라 그럽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시 기초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인접 정적 그래가지고 영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djacent vertex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인접이라는 개념은 또 뭐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무방향 그래프의 차수 거래가 디그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디그리라는 개념은 뭔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접이라는 개념은 뭐다? adjacen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문으로는 adjacent로 표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인접이라는 개념은 갈로 열고 U, V 갈로 닫고라는 간선이 있다면은 그 정점 V와 정점 U가 인접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방향성 그래프에서는 인접관계는 동일하다. 그래서 정점 U가 정점 V에 인접하다면은 정점 V도 정점 U에 인접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같지가 않습니다. 즉 정점 뭐다? 2는 예를 들어 자 그림을 그립니다. 자 왼쪽에 여기에 정점 1이 있고 오른쪽 여기에 2가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 이 부분에 화살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즉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같지 않다 그랬는데 정점 2는 정점 1에 인접하다. 하지만 정점 1은 뭐다? 정점 2에 인접하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방향이 1에서 출발해가 2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니까 디그리거리가 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뭔데? 차수의 개념은 어떤 한 정점에 얼마나 많은 정점이 연결되어 있냐를 표현한 것이 디그리 차수라 그래요. 그래서 정점의 차수는 이제 또 구분하기를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정점은 차수가 어떤 종류? 아웃 디그리 거리가 진출 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디그리 그래가지고 진입 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점의 진출 차수는 정점을 나가는 간선의 수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점 0의 진출 차수는 2다. 그 말은 뭔데? 자 아래쪽에 그래프 1 그림을 보세요. 자 이게 다음 슬라이드 가면 그림이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중간에 보면 정점 1이 있잖아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화살표 방향이 1에서 시작해가 0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방향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정점 1 있죠. 요거의 진출 차수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뭡니까? 정점 1을 기준으로 나가는 거 있죠. 화살표. 이걸 따집니다. 그럼 요거는 1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점의 진입 차수는 인디그리는 정점으로 들어오는 간선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방금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살표 방향 보니까 왼쪽에 하나 딱 있죠. 하나. 알겠습니까? 하나 있으니까 요거는 정점 1의 진입 차수는 한 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 앞에서 얘기한 뭡니까? 진출 차수를 한 번 더 언급하면은 1이라는 정점이 있을 때 여기서 나가는 거는 0으로도 나가고 아래쪽 2로도 나가요. 그래서 1의 같은 경우에 진출 차수는 2다. 간선의 수가 2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수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차수는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수 디그리 이꼬르는 뭐다? 아웃 디그리 플러스 뭐다? 인 디그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결국은 차수더라.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강의 슬라이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면 인접 정점이란 뭔데 이랬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366페이지 맨 아래쪽에 나와 있다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경로 중에서 반복되는 간선이 없을 경우에 이러한 경로를 뭐다? 심플 패스, 단순 경로라 하고 만약에 단순 경로의 시작 정점과 종료 정점이 동일하다면 이런 경로를 뭐다?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역을 거쳐가는데 갔다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사이클 개념이라 그러고 자 경로 중에 반복되는 간선이 없을 경우에 이러한 경로를 단순 경로라 그러는데 단순 경로는 처음에 시작점이 있으면 끝 지점이 있겠죠.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착점까지 순서대로 적은 걸 단순 경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자,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 돌아오니까 인접 정점은 뭐다? 하나의 정점에서 간선에 의해 직접 연결된 정점을 말하고 그래프 1에서 정점 요 아래쪽에 그래프에 있죠. 정점 0의 인접 정점은 뭐다? 정점 1하고 정점 2하고 정점 3.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방향 그래프의 차수는 요 아래쪽 여기 무방향 그래프에 왜 방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정점에 연결된 다른 정점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1에서 예를 들어 정점 0이 주어져가 있는데 이거의 차수 디그리는 어떻게 나가는 방향이 1개, 2개, 3개다. 그래서 3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방향 그래프의 차수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6페이지 중간 위에 보니까 무방향 그래프 칸데 있죠. 거기에 일부분을 앞 페이지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고 현재 이 방향 그래프의 차수의 개념은 뭔데 방금 전에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다 했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그 페이지 366페이지 저 위에 중간에 그림 10-12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 잠시 무방향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의 차수를 합하면 간선수의 2배가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간선이 두 개의 정점에 인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재 그림 10-13의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 차수의 합은 뭐다? 10이고 간선은 5임을 확인해보라. 방향 그래프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간선의 개수를 진입차수 즉 인디그리라 하고 외부로 향하는 간선의 개수를 뭐라 그런다? 진출차수 아웃디그리라 하더라.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인디그리 뭐다? 진입차수는 외부에서 오는 간선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자 그래프 3을 보시면은 자 진입차수는 뭐다? 0에서 1로도 오고 이해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나머지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 진출 차수는 아웃디그리는 외부로 향하는 간선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 중에 1을 기준으로 하면은 외부로 나가는 게 뭡니까? 1도 있고 2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프 3에서 정점 1의 차수는 내 차수 1, 내 차수가 뭡니까? 진입차수고 외차수 위라고 되어 있죠. 진출차수 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의 모든 진입차수의 합은 뭐다? 간선의 수가 되더라. 진입차수의 수는. 그래서 그래프 3의 진입차수의 합은 뭐다? 3개다. 그리고 그래프 3의 진입차수의 합은 또 3개고 그래프 3의 간선의 합은 3개다. 간선 여기 보니까 1개, 또 여기서 2개, 3개 있죠. 자, 요렇게 계산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그래프의 경로거래가 패스 개념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6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나와요. 그거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방향 그래프에서 정점 S로부터 이 S는 뭡니까? 스타트. 자, 무방향 그래프의 정점 S 요거는 스타트 시작점을 말합니다. S로부터 정점 E 있죠. E는 종료 지점 즉 엔드입니다. E까지의 경로를 뭐다 말한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에서 정점 S로부터 정점 E까지의 경로는 정점의 나열 요 아래쪽에 보세요. 정점 나열 S 시작점부터 V1, V2 점점점 가다가 VK 종료 정점 있죠. E까지다. 자 요렇게 존재해야 되고 만약 방향 그래프라면은 자 방향 그래프라면은 교재 보니까 첫 번째가 S, V1, 그 다음 V1, V2, 그 다음 VK, E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림 10-13의 그래프에서 0과 1, 2, 3은 경로지만 0과 1, 2, 3은 경로지만 0, 1, 3, 2는 경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간선 1, 3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강의자로 돌아가 나열된 정점들 간에 반드시 간선 S, V1, 갈로 열고 V1, V2, 갈로 열고 VK, E가 존재하고 여기 또 경로 중에도 단순 경로라는 게 나오는데 심플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경로 중에서 반복되는 간선이 없는 경로.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만 이렇게 거쳐간다면 두 번 이렇게 거쳐가는 게 아니죠.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뭐다? 단순 경로의 시작점과 종료 정점이 동일한 거. 그럼 예를 들어 1에서 시작하면 2, 3, 4 마지막에 가서는 1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죠. 그죠? 자, 요런 걸 우리는 사이클 개념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림을 그대로 정리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자 그래프의 경로 패스라고 되어 있죠.
자, 패스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자, 패스, 즉 경로의 길이, 랭스는 경로에 있는 간선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로 1, 2, 4, 5의 길이는 했을 때는 3입니다. 왜? 1에서 2로 가고 그 다음에 2에서 4, 4에서 5를 거치는 간선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점 예를 들어 U에서 정점 V까지 경로가 있다면은 V가 U에서 도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경로 개념이고, 우리 강의 자료요 이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사이클이라는 개념 나오죠. 요거는 사이클이란 어떤 경로를 이동하는데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것, 이것이 사이클이다. 방금 앞에서도 언급했어요. 그래서 사이클에서 한번 들렀던 정점은 다시 들리지 않은 것을 심플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단순 경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 경로는 경로에 있는 모든 정점들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이 단순 경로의 필요성은 왜 필요할까,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은, 어떻게든 어떤 정점에 이동하는데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단순 경로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번 갔던 곳은 가지 않고 최종 목적지만 정확하게 찾아가는 걸 우리는 단순 경로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이 아래쪽에 실어놓은 이 그림도 우리 교재 페이지 36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 그림 10-13이 있습니다. 단순 경로와 사이클이라고 있죠. 그 부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그래프 1의, 자, 왼쪽에 있는 게 요 놈이 뭐다? 그래프 1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뭡니까? 에? 요것도 내나 그래프 1에 해당되겠네요. 자, 그래프 1의 0, 1, 2, 3은, 자, 0과 1과 2와 3은 뭐다? 경로지만, 0과 1과 뭐다? 2와 뭐다? 자, 0, 1, 3, 2는 뭐다? 경로가 아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응? 왜 아니겠습니까? 현재 요 왼쪽 그림은 보니까 0과 1을 빨갛게 이렇게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3과 2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1하고 2 있죠. 요것도 빨갛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래도 갈 수 있고 요래도 갈 수 있다면. 근데 오른쪽 그림 사이클은 보게 되니까 0, 1 뭡니까? 2, 3 여기는 가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아니다. 그 다음 그래프 1에 1, 0, 자, 1, 0, 그 다음에 2, 3 있죠. 요거는 단순 경로다. 왜? 한 번만 거쳐간다. 근데 1과 0 있죠. 1과 0, 2와 0은 단순 경로가 아니다. 왜? 어? 1과 0, 2와 뭐다? 0. 왜? 단순 경로가 아니다. 다른 과정을 또 거치니까. 또 그래프 1의 0, 1, 2, 0과 0, 1, 2, 0과 그래프 3의 0, 1, 0은 사이클이다. 왜? 반복해서 거쳐가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그래프의 연결 정도라는 타이틀로 나오는데, 이거는 연결 그래프 부분에 해당되는데, 우리 교재 367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그 완전 그래프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 요쯤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위에 보니까 교재 367페이지 중간 위에 그림 10-14에 보니까 연결 그래프라는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그래프는 비순환 그래프가 있어요. 순환이 없는 그래프를 우리는 비순환 그래프라 그럽니다. 응? 그래서 영문으로는 cycling 그래프라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 강의 자료에 나오듯이 연결 그래프, 커넥티드 그래프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는 안 실어놨는데 연결 요소라는 게 있어요. 커넥티드 컴포넌트 그래가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한번 알아보면은 연결 그래프란 뭔데? 자,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점의 모든 쌍이 경로를 가지는 무방향성 그래프다. 즉 어떤 두 개의 정점의 쌍은 고르든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정점의 쌍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V1과 V2를 고르든지 V2와 V5를 고르든지 간에 항상 뭐다? 경로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연결 그래프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강의자로 돌아가 무방향 그래프 G에 있는 모든 정점 쌍에 대하여 항상 경로가 존재하는 걸 연결 그래프라 그러고, 그래프 2는 비연결 그래프라 그럽니다. 그래프 2는 그래프 2 뭐를 말하는 겁니까? 2는 비연결이라 그러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B 이걸 말하겠죠. 여기는 V1과 V3는 연결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죠? 잘려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그래프 1이고 요게 이제 그래프 2다. V4와 V5에 B 있죠. 이거는 이제 비연결 그래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비연결 그래프는 뭡니까? 순환이 없는 그래프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참고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니까 두 번째, 이제 컴플리트 그래프가 그래가지고 완전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인데 367페이지 저 밑에 중간에 가니까 완전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자, 완전 그래프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무방향성 그래프에서 모든 정점의 쌍이 서로 인접하는 경우다. 즉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완전 그래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그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7페이지 맨 아래에 가게 되면은 그림 10-15에 보니까 완전 그래프에 예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요게 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완전 그래프의 개념은 첫 번째가 보니까 모든 정점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 아래 그림 보세요. 자, 정점 0와 1과 2와 3 있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래프다. 그 다음 n개의 정점을 가진 무방향 완전 그래프의 간선수는 어떻게 계산하노? 이래 되겠습니다. 자, 정점이 2개면은 1개가 주어집니다. 뭐가? 간선이. 또 정점이 만약에 3개 주어지면은 간선이 3개 주어져요. 그리고 정점이 4개 주어지면 간선은 6개가 주어집니다. 즉 n 컴포넌트 2로 생각하면 된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요거다. n 곱하기 2분의 뭐다? 갈로 열고 n-1 갈로 닫고 요거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간선의 수는 기존 개수에다가 추가되는 간선의 수를 추가해 주면은 최종 간선의 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에 하나 식을 넣어가 정리해 놨죠. 자, 요 n은 뭡니까? 정점의 개수입니다. 0과 1과 2와 3이니까 정점이 4개 있죠. 그럼 간선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노? 방금 뭐라 그랬어요? n 컴포넌트 2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꼴. 자, 어떻게? 정점의 개수가 뭡니까? 요 식에 적용하면 되겠죠. n이 4개죠. 곱하기 뭡니까? n-1이니까 정점 4에다가 뭡니까? 하나 빼니까 뭡니까? 3이 되겠죠. 요거 곱한다 이면. 그럼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4, 3, 12가 되는데 나누기 2 하니까 1, 6, 12가 되겠죠. 그래서 간선의 개수는 총 몇 개? 6가지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개. 그러니까 정점은 4개인데 간선은 몇 개고? 6개가 되더라.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페이지 368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그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그래프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강의자료 메뉴에 그래프 해가지고 타이틀이 ADT라고 되어 있는데 이 ADT는 여러분들 뭐의 줄임말이냐? 우리말로 요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추상자료형이라 요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ADT는 구체적인 기능의 완성 과정을 언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능이 무엇인지를 나열한 것을 가리켜 추상자료형 또는 줄여서 영문으로 ADT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요 A는 뭔데? 어브스트랙의 줄임말이에요. 추상. D는 데이터. T는 뭐다? 타입이다. 유형, 형. 그래서 우리말로 추상자료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현재 요 박스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8페이지 가게 되면은 저 아래쪽에 보니까 ADT 10.1 그래가 추상자료형 그래프라는 게 있죠. 그걸 그대로 요 실어놨는데 첫 번째 오브젝트 객체 개념은 뭐다? 정점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을 객체라 그러고 연산은 크게 몇 개? 9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create라는 명령을 썼죠. create는 뭘 만든다 이 말이죠. create 언더바 그래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거는 뭔데? 그래프를 생성할 때 또 INIT 있죠. Initialization 이거는 초기화할 때 그래프를 그 다음 Insert Vertex GV 있죠. 그래프 G에 정점 V를 insert 삽입할 때 요거는 뭡니까? 엣지를 썼으니까 그래프 G에 간선 UV를 삽입할 때 요건 또 delete를 썼으니까 그래프 G의 정점 V를 뭐한데 삭제할 때 쓰는 거다 연산. 그 다음 delete는 또 지우죠. 엣지니까 그래프 G의 간선 UV를 삭제할 때. 그 다음 is underbar empty G가 있죠. 그래프 G가 empty 비어있다 공백 상태인지 확인할 때. 그 다음 adjacent V는 뭡니까? 정점 V에 인접한 정점들의 리스트를 반환한다. 마지막으로 destroy underbar 그래프 G는 뭐다? 그래프 G를 제거할 때 요런 연산을 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그래프 표현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69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인접행렬 가는 데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인접행렬은 뭔데? 여기 나오는 인접행렬 방법은 자 2차원 배열을 사용해가지고 그래프로 표현한 게 인접행렬이고 인접 리스트 방법은 뭔데?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한 방법이 인접 리스트가 되겠다. 자 교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어서 뭐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369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자 먼저 인접행렬 방법 중에 첫 번째 인접행렬 방법이 있죠. 뭐라고? adjacent 매트릭스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가 행렬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요 함수식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페이지 370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와요. 우리 교재 370페이지 맨 위에. 거기 가니까 뭐다? if 갈로 열고 간선 i, i가 그래프에 존재하는 묻겠죠. 그래가 m 뭡니까? i, 그러니까 ij 이꼴 1이냐 이 말. 매트릭스에 1이 들어있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뭡니까? otherwise가 되겠죠. m 매트릭스 ij는 0이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니까 요 아래쪽에 그림 세 가지 A와 B와 C가 있는데 요거는 그림 10-16입니다. 그거 보니까 인접 행렬을 이용한 그래프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우리 교재 370페이지 저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래프에서는 자체 간선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접 행렬의 대각선 성분은 모두 0으로 표현된다. 이 아래쪽에 보세요. 대각선은 전부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림 요 10-16의 A와 B와 같이 무방향 그래프, 이거는 방향이 없어요. 한살표 표기 보니까 방향.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의 인접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된다. 대칭. 자, 밑에 보니까 A 그림 보내요. 밑에하고 위하고. 대칭 행렬이 된다. 이는 무방향 그래프의 간선 i와 j는 정점 i의 정점 j로의 연결뿐만 아니라 거꾸로 정점 j에서 정점 i로 연결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 배열의 상위 삼각이나 하위 삼각만 저장하면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0-16C의 방향 그래프에 의해서 보듯이 방향 그래프의 인접 행렬은 일반적으로 대칭이 아니다.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대칭이 아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n개의 정점을 가지는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간선의 수에 무관하게 항상 n제곱개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인접 행렬은 그림 10-16의 A와 같이 왼쪽 요 A 있죠. 그래프에 간선이 많이 존재하는 밀집 그래프, 이걸 덴스 그래프라고 그러네요. 밀집 그래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적합하나 그림 10-16 요 B 있죠. B와 같이 그래프 내에 적은 숫자의 간선만을 가지는 이걸 뭐다? 스파스 그래프를
희소 그래프라 그럽니다. 희소 그래프의 경우에는 매물이 낭비가 크므로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인접 행렬을 이용하면은 두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의 존재 여부를 비교 1시간 안에, 즉 1시간 안에 즉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즉 정점 U와 정점 V를 연결하는 정점이 있는지를 알려면은 MUV의 값을 조사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또한 정점의 차수는 뭐다? 인접 행렬의 행이나 열을 조사하면 알 수 있으므로 비구 NU의 연산에 의해 알 수 있다. 정점 I에 대한 차수는 뭐다? 다음과 같이 인접 배열의 I번째 행에 있는 값을 모두 더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 37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니까 식이 하나 있는데 디그리 I는 뭐다? 시그마 K0부터 M-1까지 MIK가 있죠. 그러니까 서메이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게 인접 행렬 방법이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인접 리스트 방법이 나오죠. 인접 리스트, 즉 어젠시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각 정점에 인접한 정점들을 연결 리스트로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 정점 0, 1, 2, 3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정점 0과 1과 2와 3이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374페이지 메뉴에 그림 10-17이 있죠. 인접 리스트를 이용한 그래프 표현. 메뉴의 그래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74페이지 잠시 한번 쫓아가 보세요. 가니까 그 그래프 3개가 있는데 메뉴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인접 리스트는 뭔데? 자,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표현함에 있어 가지고 뭐다? 각각의 정점에 인접한 정점들을 연결 리스트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연결 리스트로 표시한 것이다. 각 연결 리스트의 노드들은 인접 정점을 저장하게 되고, 알겠습니까? 밑에 보니까 정점 0은 인접 리스트 1, 2, 3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되고, 각 연결 리스트들은 헤더 노드를 가지고 있다. 앞에 있는 게 이제 이런 게 전부 이제 헤더 노드다. 그리고 이 헤더 노드들은 하나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정점의 번호만 알면은 이 번호를 배열의 인덱스로 하여 각 정점의 연결 리스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정점 I와 우리 현재 그림 왼쪽에 있는 이게 무방향 그래프겠죠. 그죠?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정점 I와 정점 J를 연결하는 간선보다 I, J는 정점 I의 연결 리스트에 인접 정점 J로서의 한번 표현되고, 정점 J의 연결 리스트에 인접 정점 I로 다시 한번 표현된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에 각각의 연결 리스트에 정점들이 입력되는 순서에 따라 연결 리스트 내에서 정점들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표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교재 그림 10-17 있죠. 그거와 같이 인접 리스트가 정점의 오름차순으로 연결된다고 가정을 한다. 따라서 정점의 수가 N개이고 간선의 수가 E개인 무방향 그래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N개의 연결 리스트가 필요하고 N개의 헤더 노드와 E개의 노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접 행렬 표현은 간선의 개수가 적은 희소 그래프의 표현에 적합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프의 간선 I, J의 존재 여부나 정점 I의 차수를 알기 위해서는 인접 리스트에서의 정점 I의 연결 리스트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에 있는 노드의 수만큼, 즉 정점 차수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N개 정점과 E개의 간선을 가진 그래프에서 전체 간선의 수를 알아내려면은 헤드 노드를 포함해 가지고 모든 인접 리스트를 조사해야 하므로 비고 갈로 열고 M 플러스 E 갈로 닫고의 연산이 요구된다. 그럼 여기 N은 N개의 정점을 말하고 E는 E개의 간선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돌아가지고 정점 0과 1과 2과 3이 있는데 0은 뭐다? 1, 2, 3을 거쳐간다. 1은 뭔데? 0과 2. 2는 뭐다? 0과 1, 3. 3은 뭐다? 정점 3은 뭐다? 0과 2. 3은 0과 2.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 인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인접 행렬 구형걸 해가지고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페이지 374페이지 말고 372페이지 가보세요.
372페이지 가니까 맨 위에 프로그램 뭐다 10.1 그래가지고 adj 언더바 mat.c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인접 행렬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아실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는 뭐를 어떤 식으로 해놨습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래프에 관련된 변수들을 하나의 구조체, 요 소스 코드 위에서 네 번째 보니까 스트럭트하고 그래프 타입이라고 되어 있죠. 요 그래프 타입에 정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에 존재하는 정점의 개수 n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점의 개수 소스 코드 여기 보니까 인테저 n 대가 있죠. 요게 정점의 개수다. 그리고 인접 행렬을 이용하여 구현하려면은 또한 크기가 n 곱하기 n인 2차원 배열인 인접 행렬이 필요하다. 인접 행렬 표현해 놓은 게 요게 인테저 adj 언더바 mat 있죠. 요 부분이 해당되겠다. 그리고 인접 행렬의 이름은 뭐다? adj 언더바 mat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라고 하면은 그래프 타입 구조체가 어떻게 방금 요 얘기한 요 부분을 요렇게 정의가 된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그래프 초기화가 나오는데, 자, 물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한정된 개수의 정점까지만 그래프에 삽입할 수 있고, 만약에 동적 배열을 구현한다면 사용자가 정점을 삽입할 때마다 다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점을 삽입하는 연산은 n을 하나 증가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소스 코드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래프 초기화가 나가죠. 이니셜라이즈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크 G라고 되어 있죠. 각 변수 이렇게 선언해 놨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삽입하는 연산 과정이 나옵니다. 정점의 삽입 연산이 있죠. 그래서 인설트 벌텍스 정점을 삽입하겠다.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크 G 인테저 V가 주어졌죠. 정점. 그래서 요거는 if하고 n 플러스 1의 맥스 버텍스보다 크냐 물으니까 f 프린트 문서가 std err 그래가 그래프 정점의 개수가 초과했다. 리턴 주고 g 값을, 자, n 값을 하나씩 증가하는 과정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동적 배열로 구현한다면 사용자가 정점을 삽입할 때마다 뭐다? 다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정점을 삽입하는 연산은 n을 하나 증가하면 되고, 정점의 번호는 순차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간선을 삽입하는 연산, 여기 나와있죠. 간선을 삽입하는 연산은 아래쪽에 보니까 뭐다? adj 언더바 mat 그 다음에 스타트, 자,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end 있죠. 요거와 adj mat 그죠? 언더바 mat에 end 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는 시작점에서 끝으로, 그 다음에 끝점에서 시작점에서 역으로 이제 끝으로 이렇게, 자, 여기다가 1을 삽입하면 된다 이 말. 그리고 물론 방향 그래프인 경우에는 뭐다? adj 언더바 mat 스타트 end에만 1을 삽입하면 된다. end 여기에만 1을 삽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전체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나타내는 게 현재 요거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마지막으로 보이드 메인 거래가 그래프 타입 아스테리크 G라고 나오죠. 자, 이 부분 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물론 요 위에는 인접 행렬 출력 함수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373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그리고 요 지금 밑에 나오는 요 부분에 있죠. 인설트 뭘 삽입을 하는데 버트에서 정점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점 보니까 첫 번째는 그래프 뭐가 되어 있습니까? i가 주어져가 있고, 그 다음에 엣지 그래프 0,1 0,2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교재 거기 가니까, 자, 정점 여기에 첫 번째 제로가 있고, 그 다음 내려와 가지고 1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2가 있고, 그 다음 위로 가서 3이 있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뭔데? 0,1이니까 0에서 1로 가는 요 간선, 그 다음에 0,2니까 0에서 뭐다? 2로 가는 간선 되겠죠. 그죠? 자, 중간에 대각선이 이렇게 꺼질 겁니다. 그 다음 0에서 3이니까 0에서 3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 1에서 2 1에서 뭐다? 2 오른쪽으로 이렇게 꺼지겠죠. 그 다음에 2에서 3 2에서 3 위로 이렇게 꺼질 겁니다.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 ADJ 언더바 MAT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프리G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런 무방향성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은 뭐다? 간선을 뭐다? 그려주는 코드가 되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교재 37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니까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0111, 그 다음 1010, 1101, 10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슬라이드가 나와 있죠. 자, QA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마디만 언급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으로 이제 제 9주차 준비한 강의 내용이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루하루가 이제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제 10주차 있죠. 10주차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